지금 대한민국은 큰 착시 현장에 빠져 있어요. 경제 당국자들은 경제가 그래도 불황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 약간의 호황이다. 3% 성장을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정치는 놀았어요. 재작년 2016년 한 8월부터 거의 정치가 놀았습니다. 그럼 정치가 재작년 8월부터 4개월 탄핵이니 촛불 시인이 놀고 작년에도 탄핵이니 무슨 대선이니 부터 적폐청산이니 난리를 치면서 거의 놀았는데 경제가 3% 무슨 해서 회복됐다? 그러면 정치가 없으면 경제가 저절로 잘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경제가 회복됐다. 자, 반도체 호황이나 일부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정시가 유례 없이 올라갔다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착시 현상의 일부가 나타난 건데요. 자, 실제 따져보면 주식에서 돈 번 사람 거의 없듯이 지금 경제가 약간의 호황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살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호황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진 거죠. 자,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과 촛불 시위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졌던 2016년에 사상 최악의 폐업 사태가 자영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2016년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총 91만 명 정도로 전년보다도 11만 9천 명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25만 명이 많은 수치이자 근래 최대 폐업을 기록했던 2011년 그때 금융위기 직후에 89만 명보다도 더 많은 역대 최대의 폐업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폐업 사업체를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2,500곳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폐업 원인은 10개 중 4곳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았고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사업자는 2014년에는 35만에서 2015년에는 32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정가세로 전환해서 경기 부진이 폐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음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커서 서비스업 폐업자가 18만 4천 명이 넘고요.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각기 17만 2천 명, 16만 9천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란법에 이어서 최순실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청년 사업자 및 신생업체 폐업도 심각해서 20, 30대 폐업자가 총 24만 명가량에 이르러서 전체의 26.4%였다는 겁니다. 창업 후 2년 내에 문을 닫은 사람도 41만 명이라서 폐업자의 45%.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뭘 사업체를 열든 자영업자를 한다고 문을 열어서 그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서 시작하고 나면 2년 안에 45%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종속 연수가 1, 2년 미만의 폐업자가 17만 7천 명가량 된다는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1만 명,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은 사람도 12만 3,200명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열었다가 문 닫은 사람은 데미지 입어서 바로 빈곤층으로 갈 건데요.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사기치고 있어요. 이미 국내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OECD 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등과 더불어서 자영업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체 취업자가 2,674만 명인데
이 중에 비임금 근로자가 686만 명으로 4분의 1이 넘습니다. 즉 OECD 국가보다도 10%더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영업자 대부분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취업은 했는데 임금은 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결국 뭡니까? 내가 내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중에 2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나홀로 사장이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가 직장 일을 돕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창업한 사람 중에서 창업비 500만원 미만이 10명 중 3명이고 절반은 창업 준비 기간이 3개월도 안 된다는. 이러니까 창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폐업자가 최근 10년간 해마다 10만 명을 넘다가 이제는 90만 명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신규 상업자가 122만 6천 명이고 폐업자가 90만 9,200명이니 창업한 사람의 73.9%가 폐업을 한 겁니다. 한 해에. 물론 그 사람이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창업자와 폐업자의 비율을 봤을 때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누구 하나 문 열어서 자영업자 한다 하면 그 중에 74%는 곧바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창업인이부터 창업교육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창업으로 내몰아서 스스로 일자리를 하게 만들다가 그들이 망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조장해서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 20조를 쏟아부었는데 지금 올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구조조정이 올 스톱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2016년 4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이렇게 석유화학부터 무슨 철강까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선거 전에 해야 되는데 선거 바람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 회사들 중에 좀비 기업이 수두룩하다. 구조조정이 심급하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다가 선거 끝나서 지고 무슨 촛불에 탄핵에 대선에 이러다 보니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동안에 그때도 늦었다 골든타임이다 하던 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현 정권은 생색이 되는 거, 자기들이 뭘 해서 이 빛깔이 나는 거는 앞세우면서 골치 아프고 건드렸다가는 덮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덮기에 불가능한 부분은 다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갔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3일날 대우 옥포 조선소를 찾아가서 옥포 간 다음에 본인의 이렇게 출생을 했을 때 탯줄을 잘라준 할머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탯줄 할머니 집으로 찾아간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과일 바구니를 옆에 두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미담으로 내보낸 모양이에요.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 탯줄 찾아준 사람까지 잘라준 사람까지 챙긴다. 참 훈훈한 미담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탯줄을 누가 잘라줬는가.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고 문재인 대통령 세대나 제 세대에서는 집에서 노는 애들도 많은데 그거 기억을 해서 저렇게 하는 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도의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훈훈한 사람이 돼야 되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런 데는 이렇게 꼼꼼한데 지금 망해가는 조선업 대통령이 여기 들렀다는 겁니다. 거제 조선소에 자신의 고향이죠. 거제도니까 불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거제 옥포조선에 가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죠. 대우조선은 2015년에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과 운영 자금으로 12조 8천억을 지원받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었죠. 그래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작년입니까? 무슨 과장 하나가 뭐 백몇십억을 횡령하고 한마디로 거기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돈을 물 쓰듯 쓰고 그런 데가 대우조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것도 끌고 갈 모양이에요. 내년부터 매각이 추진될 예정인데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도 대우조선과 한국조선을 살려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에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친노동 지향적이고 대우조선이야말로 한국의 노동투쟁의 상징적인 업체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하면 상당수 쫓겨날 거니까 반대하니 대통령은 살리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달에 정권 들어 7개월 만에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나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신속 과감하게 추진한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같은 대형 조선사나 중소형 조선사 할 것 없이 지난 몇 년간에 한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래서 정부의 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겨우 숨만 쉬고 연명을 해왔지요. 4조 5천억과 2조 6천억을 지원받은 STX 조선과 성동 조선해양이 작년에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도 정부는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그게 더 이익이다. 안 그러면 이걸 살린다고 계속 끌고 가면 손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결론이 나와도 정부는 구조조정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우리 업체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실적이라도 좀 높아가 은행에서 돈 땡기려고 아주 덤핑으로 수주를 하죠. 그러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겠죠. 그래가 수주엔 실적은 이렇게 이제 회계에서 감추지 않습니까? 저가 수주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이제 채권단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주를 해서 가고 있으니 구조조정하지 말라고 또 장난을 치고 사장이나 임원들은 한마디로 주인 없는 회사니까 왔다가 또 금방 가버리죠. 그래서 6월 또 지자체 선거까지는 구조조정 안 할 겁니다. 선거 이기려고. 자, 시간만 한참 흘러가고 있어요. 폭탄이 터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6월 지자체 선거에 모든 일정이 맞춰져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를 의식해가지고 이 골치 아픈 거는 현 정권은 다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말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소들 중에서 주인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주인인 삼성중공업 말고는 한국의 조선사들 중에는 대부분 정부의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때는 죽고 문 닫아야 할 때는 문을 닫고 정말 아프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데 가서 차라리 일자리를 찾거나 정부가 필요하면 구직 활동을 도와주거나 실업 수당을 주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계속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회사들을 유지시켜 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자, 경쟁국들은 과감하게 시장 퇴출, M&A 한마디로 이렇게 몸집 줄이기 등을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는 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만은 이런 구조조정에 지금 소극적이면서 지금 이 조선업계 전체가 망하는 길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 철강, 화학 등도 구조조정이 아주 그냥 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뭡니까?
한진해운 구조조정한다 해놓고는 그걸 이상하게 파산시켜 버려가지고요. 그냥 국가 경쟁력조차도, 해운 경쟁력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정부는 일자리 유지시켜 가려고 정부 돈을 갖다가 계속 넣어서 끌고 가는 식으로 하지, 이걸 구조조정하면서 발생할 이 노동자의 저항이나 어떤 부담 등을 갖다가 덮어쓰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요, 나라는 멍들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1, 2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 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손봐야 될 게 또 있죠.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에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에 126조 5,587억, 1년에 10조 이상씩을 퍼부었어요. 4대강 돈의 6배를 퍼부었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도움이 됐다 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현상을 낳고 있어서 작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을 다 모르고 있고 도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 가고 있어요. 자, 2006년에 2조 1,400억을 넣었을 때, 그런데 지금 2017년은 24조 1,150억을 넣었습니다. 저출산 대책비가 11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2년간에 126조 5,500억을 넣었는데, 출생아 수가요, 2006년에 44만 8,153명에서 2017년에 35만 6천 명으로 9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126조를 넘게 쓰고도 출산율이 9만 명이 더 줄어버리는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느니, 돈 쓰지 말고 저출산 대책비를 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 그러면 차라리 애 한 명 놓을 돈만 넣으면 5천만 원을 주거나 1억을 줘버리거나 했으면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젊은 사람이 결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빈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애들을 키우는 보육 정책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정부 내에 인구 변동을 이해하거나 거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니는 여기 들어와서 니 퇴직할 때까지 인구 문제만 챙겨라고 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정부가 존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었고, 그 다음에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 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뭘 해결해 줘야 저출산이 해결되겠는가를 정확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저보고 만약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저는 주거 문제와 연결시켜서요,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데 돈 하나도 안 쓰겠어요. 집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뭔가 하면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교육 철폐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대학을 갖다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복귀를 시키겠어요. 그러면 집과 교육만 해결되면 저출산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애 결혼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애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되는 거지. 그 돈을 쪼개가지고요, 수십 가지로 나누어서 쓰는 둥 마는 둥처럼 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내다 붓고 결과는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조선 구조조정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문정권 그리 잘났으면요, 무슨 남한테 선심 쓰는 그런 짓거리 돈 나눠주고 쓰는 거는 누구든지 합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해결 안 되고 있는 조선 구조조정이나 저출산 문제에 손을 대서요, 이런 문제는 회피하고 덮어놔버리고 절대 손 안 댑니다.
교육 문제도 얼마 전에 지금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고 복잡하다고 문제를 해놓고는 손은 안 대고요. 자기만 말만 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지금까지 생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칼질을 하고 해체하고 손을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쉽게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있는 돈 쓸 줄은 알지 벌어진 문제는 치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한 데서 살지 똥 치우고 싶은 사람 없는 겁니다. 개나 소도요 그런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